공짜로 준다고요? 하하, 아니요, 됐습니다. 저흰 그냥 비싼 한국산 쓰겠습니다. 여러분, 지폐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게 뭔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목화입니다. 그리고 그 지폐의 핵심 원료인 이 목화는 우리 한국에선 단 한 포기도 나지 않죠. 그런데 이 한국이 지금 세계 최고의 지폐를 만들어내고 있다면? 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구 반대편, 일명 지폐들의 무덤이라 불리는 곳, 습기 90%와 강렬한 자외선, 선진국들의 명품 화폐들도 6개월이면 썩어 문드러지는 최악의 환경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빳빳하게 살아남은 돈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이 나라는 타 경쟁국들이 내민 거의 공짜에 가까운 가격보다 훨씬 더 비쌌는데도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돈을 공짜로 찍어줄게 라는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고 그들이 굳이 비싼 한국 돈을 선택한 진짜 이유, 제대로 된 자원 하나조차 없던 나라가 500년 전통의 유럽을 단숨에 1위로 만들어버리고 당당히 세계 1위를 차지해버린 대한민국.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이렇게 부릅니다. 통과시키지 않는 사람, 장 바티스트 르노. 프랑스 조폐국 30년 경력의 최종 심사관이죠. 저는 정치를 보지 않습니다. 외교도 보지 않죠. 오직 수치만 봅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심사 명단에 올라가면 현지 기술진은 미리 포기부터 합니다. 그런 제가 멈춘 적이 있습니다. 서류 더미 속에서 어떤 나라의 데이터를 보다가 펜을 내려놓은 적이 있죠. 그날이 시작이었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기준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기준이란 건 흔들리면 안 되죠. 흔들리는 순간 모든 판단이 무너지니까요. 그래서 저는 기준을 지켜왔습니다. 어떤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았죠. 그게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파리 조폐국 본부에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유럽 각국에서 날아온 기술 관료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죠. 독일, 영국, 스위스, 이탈리아, 얼굴들이 하나같이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짐작이 갔죠. 좋은 소식으로 긴급 회의가 열리는 법은 없으니까요. 화면에 세계 지도가 떴습니다.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죠. 남미 7개국, 동남아시아 4개국, 아프리카 3개국. 담당자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위조 화폐 적발 현황입니다. 빨간 점이 찍힌 지역에서 대규모 위조 지폐가 발견됐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죠. 옆에 앉은 독일 측 기술관 밀러가 중얼거렸습니다. 범위가 넓군. 동시다발적인 건가?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습니다. 조직적인 위조 네트워크로 추정됩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숫자가 떴죠. 전년 대비 위조 적발 건수 340% 증가. 회의실 여기저기서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영국 측 대표 해밀턴이 손을 들었죠. 340%라고요? 그 수치가 정확한 겁니까?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3차례 검증했습니다. 정확합니다. 다음 화면이 나왔죠. 압수된 위조 지폐의 확대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정교했습니다. 예전의 위조 화폐와는 차원이 달랐죠. 색감, 질감, 미세한 요철까지 일반인이 구별하기는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위조범들의 기술이 진화한 겁니다. 예전에는 색이 틀렸죠. 종이 질감이 어색했습니다. 숙련된 은행원이라면 손끝으로도 가려낼 수 있었죠.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기계 판독으로만 겨우 구별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스위스 측 기술관 베버가 물었습니다. 기존 보안 체계가 뚫린 겁니까? 담당자가 잠시 망설였죠.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존 기준으로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기존 기준으로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사실이었죠. 밀러가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모든 시선이 회의 주재자에게 쏠렸죠. 주재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대답할 차례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을 둘러봤죠.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기준을 올리면 됩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왔죠. 회의실의 안도에 한숨이 퍼졌습니다.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새로운 기준에 맞는 파트너를 찾아야 합니다. 더 강한 보안 체계, 더 높은 내구성, 더 정밀한 위조 방지 기술, 긴급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기준을 통과하는 곳만 살아남을 겁니다. 해밀턴이 물었죠. 심사 대상국은 어디입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유럽 주요국, 중국, 그리고 일부 신흥국입니다. 명단은 내일 배포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죠. 저는 창가에 서서 파리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긴장이 풀리지 않았죠. 340%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심사 대상국 명단이 제 책상에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열었죠. 서류를 꺼냈습니다. 익숙한 이름들이 보였습니다. 독일, 영국, 스위스, 유럽의 전통 강자들이었죠. 그 아래 중국이 있었습니다. 최근 급성장한 조폐 시장의 신흥 강자였죠. 목록을 훑어 내려갔습니다. 맨 하단에 낯선 이름이 있었죠. 한국.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담당자 피에르를 불렀죠. 이 명단 누가 작성한 거야? 피에르가 다가왔습니다. 본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왜요? 문제 있습니까? 저는 한국이라는 글자를 손가락으로 짚었죠. 한국이 왜 여기 있지? 피에르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최근 아시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형식적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죠. 한국이라. 제가 아는 한국은 이랬습니다. 속도는 빠른 나라, 기술은 잘 베끼는 나라, 하지만 축적이 없는 나라. 유럽이 수백 년에 걸쳐 쌓아온 조폐 기술의 역사. 한국에는 그게 없었죠. 피에르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일정 후반부에 넣어. 크게 볼 건 없을 거야. 피에르가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에 배정하겠습니다. 후보 중 하나일 뿐이다. 그게 제 판단이었습니다. 특별히 기억할 필요도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죠.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첫 주는 유럽 국가들이었죠. 독일 서류를 펼쳤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안정적이고 정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치들이었죠. 피에르가 물었습니다. 독일은 어떻습니까? 저는 서류를 덮으며 대답했죠. 기준을 충족해. 언제나 그랬듯이. 영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위스는 조금 더 보수적이었지만 역시 문제 없었죠. 유럽의 전통은 건재했습니다. 저는 안심했죠. 둘째 주 중국 차례가 왔습니다. 서류를 펼치는 순간 눈이 갔습니다. 가격이었죠. 유럽 평균의 60% 수준. 압도적으로 저렴했습니다. 피에르가 휘파람을 불었죠. 이 가격이면 경쟁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격만 보면 그렇지. 하지만 우리가 보는 건 가격만이 아니야. 피에르가 물었죠. 무슨 뜻입니까? 저는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품질 테스트 결과 페이지였죠. 수치를 봐. 가격 대비 품질이 떨어져. 저렴한 데는 이유가 있는 법이야. 피에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은 가격 경쟁력은 있었지만 최상위 품질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죠. 예상된 결과였습니다. 셋째 주가 됐습니다. 한국 서류를 꺼냈죠. 솔직히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형식적인 검토만 하고 넘어갈 생각이었죠. 피에르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슬쩍 시계를 봤습니다. 빨리 끝내고 퇴근하죠. 저는 서류 첫 장을 넘겼습니다. 회사 개요가 나왔죠. 한국조폐공사. 설립 역사가 짧았습니다. 유럽 기준으로는 신생 기업이나 다름없었죠. 두 번째 장을 넘겼습니다. 생산시설 현황이었죠. 설비 규모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죠. 규모는 품질을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세 번째 장, 기술 인증 현황이었습니다. 국제표준 인증 목록이 나열돼 있었죠. 훑어봤습니다. 기본적인 인증들이었습니다. 특별할 건 없었죠. 네 번째 장을 넘기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페이지 하단에 적힌 숫자가 눈에 들어왔죠. 종이 내구성 테스트 결과였습니다. 반복 접힘 횟수. 저는 그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눈을 비볐죠. 다시 봤습니다. 이 값은 다시 계산해야 한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피에르가 고개를 들었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산기를 꺼냈죠.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류에 적힌 값과 일치했죠. 오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봐온 수치들이 있습니다. 종이 내구성의 업계 평균이 있죠. 최상위 등급의 기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그 기준을 훌쩍 넘어서 있었습니다. 상식의 범위를 벗어난 수준이었죠. 피에르가 다가왔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저는 서류를 그에게 내밀었죠. 이 수치 봐. 피에르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숫자를 확인하더니 눈이 커졌죠. 이게 맞습니까? 오타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금 계산했어. 맞는 값이야. 피에르가 고개를 갸웃거렸죠. 하지만 이 수치는 말이 안 됩니다. 유럽 최상위 등급보다 높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말이 안 됐죠? 저는 5번째 장을 넘겼습니다. 습도 저항 테스트 결과였죠. 또 높았습니다. 6번째 장, 자외선 노출 테스트. 마찬가지였습니다. 7번째 장, 마찰 내구성. 같은 패턴이었죠. 저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죠. 천장을 올려다 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수치는 위험하다. 그게 제가 30년간 지켜온 원칙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신뢰할 수 없죠. 그런데 이 수치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2가지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나, 데이터 조작.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숫자를 부풀려 쓸 수 있죠. 2, 실제로 이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저는 첫 번째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경험상 그런 경우가 더 많았으니까요. 피에르에게 말했습니다. 원본 데이터 다시 요청해. 피에르가 물었죠. 재검증 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이 수치가 진짜인지 확인해야 해. 피에르가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죠. 책상 위에 한국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죠. 기준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항상 수치가 먼저 흔들린다. 어디선가 들은 말이 떠올랐습니다. 선배에게서 들은 말이었죠. 은퇴 전에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르노, 너는 언젠가 내 기준이 흔들리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거야.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 기준이 흔들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하지만 지금 이 서류 앞에 앉아 있자니 그 말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사흘 뒤 원본 데이터가 도착했습니다. 피에르가 봉투를 들고 왔죠. 한국 측에서 보내온 겁니다.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인을 뜯었죠.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숫자를 확인했죠. 같았습니다. 처음 본 수치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조작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죠. 피에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재측정이 필요해. 피에르가 눈을 크게 떴죠. 재측정이요? 원본 데이터도 동일한데요? 저는 피에르를 바라봤습니다. 서류만으로는 안 돼. 실물 샘플을 받아서 직접 테스트해야 해. 피에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샘플 요청하겠습니다. 피에르가 나간 뒤 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파리의 하늘을 바라봤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그날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죠. 증명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소리 없이 외치고 있었죠. 불편함은 언제나 아주 사소한 숫자에서 시작됩니다. 그날 저는 그 사소한 숫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직은 의심이었죠. 아직은 불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믿어온 모든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한 그 첫 번째 순간이었죠. 샘플이 도착했습니다. 일주일이 걸렸죠. 한국에서 파리까지 특수 포장된 상자가 제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피에르가 가져왔죠. 한국 측에서 보내온 샘플입니다. 지폐 100장, 밀봉 상태로 왔습니다. 저는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상자였죠. 하지만 그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서류상의 숫자가 진짜인지 아닌지 그 답이 이 안에 있었죠. 실험실 준비됐나? 피에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유럽산, 중국산 샘플도 같이 준비해뒀습니다. 동일 조건 비교 테스트 가능합니다. 저는 상자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실험실로 향했죠. 본관 지하 2층. 한곤항습 시설이 완비된 특수 실험실이었습니다. 온도 20도, 습도 50%로 고정된 공간이죠. 화폐 품질 테스트를 위해 설계된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하얀 가운을 입은 기술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죠. 수석 기술자 마르탱이 다가왔습니다. 르노 씨, 준비 완료됐습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서두르자. 테이블 위에 세 묶음의 지폐가 놓였습니다. 왼쪽부터 유럽산, 중국산, 한국산. 겉보기에는 크게 다르지 않았죠. 종이 색깔도 비슷했고 두께도 비슷해 보였습니다.
마르탱이 장갑을 건넸습니다. 착용하시죠. 저는 장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끼지 않았죠. 잠시 망설였습니다. 나는 눈보다 손을 더 믿습니다. 30년 동안 그래왔죠. 기계가 측정한 수치도 중요하지만 손끝이 전해주는 정보는 다릅니다.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것들이 있죠. 밀도, 탄성, 저항감. 그런 것들은 직접 만져봐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장갑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피에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장갑 안 끼십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맨손으로 먼저 확인하겠어. 마르탱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는 제 방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일해왔으니까요. 유럽산 지폐를 먼저 집어들었습니다. 익숙한 촉감이었죠. 적당한 두께, 적당한 탄성. 손끝에 전해지는 느낌이 편안했습니다. 오래 만져온 종이니까요. 접어봤습니다. 펼쳤죠. 다시 접었습니다. 접힌 자국이 살짝 남았습니다. 예상된 수준이었죠. 문제 없었습니다. 중국산을 집어들었습니다. 조금 달랐죠. 유럽산보다 약간 얇은 느낌이었습니다. 탄성도 조금 떨어졌죠. 접어봤습니다. 접힌 자국이 유럽산보다 뚜렷하게 남았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데는 이유가 있었죠. 한국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손끝이 반응했습니다. 뭔가 달랐죠.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무겁지 않은데 밀도가 느껴졌습니다. 얇지 않은데 유연했죠. 모순되는 특성들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피에르가 물었죠. 어떻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종이를 접어봤죠. 펼쳤습니다. 다시 접었습니다. 또 펼쳤습니다. 10번, 20번, 30번 반복했죠. 접힌 자국을 살펴봤습니다. 눈을 의심했죠. 피로 흔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30번을 접었는데 처음과 거의 같은 상태였죠. 피에르가 다가와서 들여다봤습니다. 접힌 자국이 안 보이는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르탱도 다가왔습니다. 종이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중얼거렸죠. 이건 느낌이 다릅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저는 즉각 제지했습니다. 느낌은 기록이 아니야. 마르탱이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야. 기계 테스트 결과를 봐야 해. 저는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장갑을 꼈죠. 공식 테스트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마르탱이 실험 장비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반복 접힘 테스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000회 반복, 동일 조건입니다.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했죠. 3장의 지폐가 각각 장비에 고정됐습니다. 규칙적인 소리와 함께 접힘이 반복됐죠. 저는 8장을 끼고 지켜봤습니다. 실험실이 조용했습니다. 기계 소리만 들렸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죠. 2시간이 지났습니다. 5,000호의 테스트가 끝났죠. 마르탱이 결과를 출력했습니다. 그래프가 나왔죠. 3개의 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파란색은 유럽산, 빨간색은 중국산, 초록색은 한국산이었죠. 저는 그래프를 들여다봤습니다. 파란색 선이 가장 먼저 꺾여 있었죠. 3,000회 부근에서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빨간색 선은 더 빨랐죠. 2,500회 정도에서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초록색 선은 달랐습니다. 5,000회가 다 되도록 거의 직선을 유지하고 있었죠. 피에르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기계 오류 아닙니까? 마르탱이 고개를 저었죠. 3번 보정한 장비입니다. 오류 가능성은 없습니다. 저는 그래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서류에서 본 숫자가 사실이었죠. 아니, 사실이라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마르탱이 다음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습도 저항 테스트 시작하겠습니다. 상대 습도 95% 환경에서 72시간 노출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었죠. 72시간. 사흘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흘 동안 다른 업무를 봤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죠. 자꾸 실험실 생각이 났습니다. 사흘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르탱이 사진을 보여줬죠. 3장의 지폐가 나란히 놓인 모습이었습니다. 유럽산은 가장자리가 살짝 말려 있었죠. 중국산은 전체적으로 눅눅해 보였습니다. 색감도 약간 변했죠. 한국산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마르탱이 수치를 읽었죠. 습도 흡수율입니다. 유럽산 10%, 중국산 18%, 한국산 3%. 피에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4%요? 3분의 1 수준이잖아요. 마르탱이 고개를 끄덕였죠. 일일이 압도적인 차이입니다.
저는 한국산 지폐를 집어들었습니다. 72시간을 고습 환경에서 버틴 종이였죠. 만져봤습니다.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눅눅한 느낌이 거의 없었죠. 종이는 생각보다 많은 말을 합니다. 손끝이 전해주는 정보가 있죠.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언어가 있습니다. 이 종이는 저에게 뭔가를 말하고 있었죠. 문제는 그 말이 제가 듣고 싶은 내용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다음 테스트로 넘어갔습니다. 자외선 노출 테스트였죠. 강한 자외선을 72시간 동안 조사한 뒤 색상 변화를 측정하는 실험이었습니다. 또 사흘을 기다렸습니다. 결과가 나왔죠. 유럽산은 색상이 약간 바랬습니다. 눈에 띄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측정 장비는 정확히 잡아냈죠. 중국산은 더 심했습니다. 특히 붉은 계열 색상의 변화가 뚜렷했죠. 한국산은 변화폭이 미미했습니다. 측정 장비로도 겨우 감지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마르탱이 말했습니다. 잉크 정착 방식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한국산은 잉크가 종이 표면에 얹히는 게 아니라 섬유 사이로 스며든 느낌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아까 맨손으로 만졌을 때 느꼈던 그 감각이었습니다. 뭔가 다르다는 느낌. 그게 이거였죠. 마지막 테스트였습니다. 마찰 내구성 테스트였죠. 만호의 반복 마찰 후 표면 손상도를 측정하는 실험이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르탱이 그래프를 펼쳤죠. 마찰 횟수에 따른 표면 손상도입니다. 유럽산과 중국산은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일정 횟수를 넘기면 급격히 손상이 증가하죠. 그래프를 봤습니다. 파란색과 빨간색 선이 비슷한 기울기로 올라가고 있었죠. 예상된 패턴이었습니다. 초록색 선은 달랐습니다.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거의 수평을 유지했죠. 마르탱이 수치를 읽었습니다. 만회 마찰 후 인수의 품질 저하율입니다. 유럽산 23%, 중국산 31%, 한국산 4.7%. 피에르가 한숨을 내쉬었죠. 압도적이네요. 저는 테이블에 놓인 테스트 결과지들을 바라봤습니다. 반복 접힘, 습도 저항, 자외선 노출, 마찰 내구성. 네 가지 항목 모두에서 한국산이 최상위 성적을 기록했죠. 압도적인 차이로요? 오차라기엔 너무 일정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죠. 마르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결론을 내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기록할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지를 한 장씩 넘겨봤죠. 모든 수치가 한국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부정할 근거가 없었죠. 피에르가 물었습니다. 르노 씨,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피에르와 마르탱을 번갈아 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불안한 표정이었죠.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과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종합평가란이 비어 있었죠. 체크 항목들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우수, 양호, 보통, 미휴브. 그리고 맨 아래에 한 항목이 더 있었죠. 설명 불가.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죠. 그리고 설명 불가 항목에 체크했습니다. 피에르가 눈을 크게 떴죠. 설명 불가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입을 열었죠. 기술적으로 부정할 근거가 없어. 모든 테스트에서 최상위 성적을 기록했지. 하지만 이 결과를 바로 받아들이기엔 너무 이르다고 생각해. 마르탱이 물었습니다.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뜻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숫자만으로는 부족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 과정을 알아야 해. 피에르가 되물었습니다. 과정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실험실 창문 너머로 어두운 복도가 보였죠. 원료가 뭔지, 공정이 어떤지,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됐는지 결과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어. 과정을 알아야 신뢰할 수 있지. 마르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급망 조사를 하시겠다는 뜻이군요. 저는 그를 바라봤죠. 그래. 한국이 어떻게 이런 수준에 도달했는지 알아내야 해. 실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죠. 피에르가 옆에서 따라왔습니다. 르노 씨, 솔직히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걸음을 멈췄죠. 뭔데? 피에르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인정하기 싫으신 거 아닙니까? 직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피에르를 바라봤죠. 젊은 친구였습니다. 아직 10년도 안 된 경력이었죠. 하지만 눈치는 빨랐습니다. 무슨 뜻이지? 피에르가 대답했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한국산이 압도적으로 우수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르노 씨는 계속 추가 검증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치
결과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처럼요. 저는 한참 동안 피에르를 바라봤습니다. 불쾌하지 않았죠. 오히려 전곡을 찔린 기분이었습니다. 마야. 피에르가 눈을 크게 떴죠. 예?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인정하기 싫어. 유럽이 수백 년 동안 쌓아온 조폐 기술의 역사가 있어. 나는 그 역사의 일부야. 그런데 그 역사가 아시아의 한 나라에게 추월당했다?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피에르가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죠. 하지만 느낌대로 판단하면 안 돼. 과정을 알아야 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어떻게 이런 수준에 도달했는지. 그걸 알아야 진짜 판단을 내릴 수 있어. 피에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급망 조사 준비하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았죠. 테스트 결과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죠. 30년 동안 이 일을 해왔습니다. 수천 건의 심사를 진행했죠. 하지만 이런 결과는 처음이었습니다. 모든 항목에서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요. 이 순간부터 나는 기록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믿어온 기준들, 제가 당연하게 여겼던 순위들, 그 모든 것을 재검토해야 했죠. 종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손끝이 느낀 것, 기계가 측정한 것,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었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아직 몰랐죠. 하지만 달라졌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파리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다음 단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을 파헤쳐야 했죠.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그 비밀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의심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도 생겼죠.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 그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공급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피에르가 자료를 모아왔죠. 한국조폐공사의 원료 조달 구조, 생산시설 현황, 협력업체 목록, 두꺼운 서류 뭉치가 제 책상 위에 쌓였습니다. 저는 첫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원료 조달 현황이었죠. 지폐 용지의 핵심 원료는 면섬유입니다. 어디서 면화를 조달하느냐에 따라 종이 품질이 달라지죠. 유럽은 보통 여러 나라에서 면화를 수입합니다. 이집트, 미국, 인도. 다양한 출처에서 조달해서 섞어 쓰죠. 그게 일반적인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서류를 읽어 내려가다가 손이 멈췄죠. 면섬유 출처가 단일 경로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대부분 국내산이었죠. 일부는 직접 계약한 해외 농장에서 조달하고 있었습니다. 중간 유통 단계가 거의 없었죠. 피에르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맞아? 면섬유를 거의 단일 경로에서 조달한다고? 피에르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3번 확인했습니다. 한국조폐공사는 원료 조달부터 직접 관리합니다. 이상했습니다. 단일 경로 조달은 위험 부담이 크죠.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 생산이 멈출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조폐국은 여러 경로를 확보합니다. 분산 조달이 상식이죠. 그런데 한국은 그 상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생산시설 현황이었죠. 읽어 내려가다가 또 멈췄습니다. 피에르, 이것 좀 봐. 피에르가 다가왔죠. 뭡니까? 저는 서류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여기 펄프 생산시설, 자체 보유라고 돼 있어. 피에르가 서류를 들여다봤죠. 네, 맞습니다. 펄프 공장도 직접 운영하고 있더군요.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종이 제조시설, 역시 자체 보유였죠. 그 다음 페이지, 인쇄시설, 마찬가지였습니다. 잉크 제조까지 전부 자체 시설이었죠. 이 구조는 낯설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의자 등바디에 몸을 기댔죠. 천장을 올려다 봤습니다. 피에르 유럽 조폐 시스템 구조 알지? 피에르가 고개를 끄덕였죠. 물론입니다. 분업 체계 아닙니까? 맞았습니다. 유럽은 철저한 분업 체계죠. 면화 조달은 A회사, 펄프 생산은 B회사, 종이 제조는 최사, 인쇄는 D회사. 각 단계마다 전문 업체가 담당합니다. 효율적인 시스템이죠. 수백 년 동안 검증된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피에르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왜 분업 체계를 선택했는지 알아? 피에르가 대답했죠. 효율성 때문 아닙니까? 각 단계의 전문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야, 그게 정답이야. 분업하면 각 단계의 품질이 올라가고 전체 비용이 내려가지. 합리적인 선택이야.
피에르가 물었죠. 그런데 한국은 왜 다른 방식을 선택한 겁니까?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그게 궁금했죠. 세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국조폐공사의 조직 구조도였죠. 한눈에 봐도 복잡했습니다. 원료 확보부터 최종 인쇄까지 모든 공정이 하나의 조직 안에 들어있었죠. 수직계열화, 경영학에서 배운 용어가 떠올랐습니다. 원료 생산부터 최종 제품까지 전 과정을 한 조직이 통제하는 구조죠. 효율성 측면에서는 분업보다 떨어집니다. 비용도 더 들죠. 하지만 장점이 있습니다. 통제력입니다. 모든 공정을 직접 관리하면 품질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죠. 외부 변수가 사라집니다. A 회사가 납품을 늦춰도 B 회사가 품질 문제를 일으켜도 영향을 받지 않죠. 모든 게 내 손 안에 있으니까요. 저는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죠. 피에르에게 말했습니다. 도식으로 정리해봐. 유럽 시스템과 한국 시스템을 나란히 비교할 수 있게. 피에르가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30분만 주십시오. 피에르가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파리의 오후 하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생각에 잠겼죠. 유럽 조폐 시스템의 역사가 떠올랐습니다.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처음에는 우리도 모든 걸 직접 했습니다. 왕실 조폐국이 원료부터 인쇄까지 전부 담당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업이 시작됐습니다. 산업혁명 이후로 가속화됐죠. 전문화, 효율화, 비용 절감. 그게 시대의 흐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흐름을 따랐죠.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른 길을 갔습니다. 분업 대신 통합을 선택했죠. 효율 대신 통제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습니까? 모든 테스트에서 우리를 앞질렀죠. 불편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틀렸던 걸까? 30분 뒤 피에르가 돌아왔습니다. 손에 큰 종이를 들고 있었죠. 정리했습니다. 벽에 붙여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에르가 종이를 벽에 고정했죠. 두 개의 도식이 나란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왼쪽은 유럽 시스템, 오른쪽은 한국 시스템이었죠. 유럽 시스템은 복잡했습니다. 여러 개의 상자가 선으로 연결돼 있었죠. 면화 조달업체, 펄프 생산업체, 종이 제조업체, 잉크 공급업체, 인쇄업체. 각각 독립된 상자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화살표가 여기저기 뻗어 있었죠. 한국 시스템은 단순했습니다. 하나의 큰 상자 안에 모든 공정이 들어 있었죠. 면화 재배부터 최종 인쇄까지. 화살표는 내부에서만 순환했습니다. 외부로 나가는 선이 거의 없었죠. 저는 두 도식을 번갈아 봤습니다. 오래 바라봤죠. 피에르가 옆에서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까지 통제하지 않는다. 피에르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확실히 다릅니다. 저는 한국 시스템 도식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여기 봐. 원료 확보부터 최종 인쇄까지 외부 의존도가 거의 제로야. 모든 변수를 내부에서 통제하고 있어. 피에르가 물었죠. 그게 품질 차이의 원인일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이 높아. 분업 체계에서는 각 단계의 품질이 아무리 좋아도 연결 지점에서 손실이 생겨. A 회사 제품이 B 회사로 넘어갈 때 미세한 차이가 발생하지. 그게 쌓이면 최종 품질에 영향을 미쳐. 피에르가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유럽 조폐 시스템도 품질 관리에 엄청난 공을 들이죠. 각 단계마다 검수가 있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반려됩니다. 그래도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유럽 시스템 도식을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선들이 얽혀 있었죠. 갑자기 그 선들이 약점처럼 보였습니다. 피에르, 우리 시스템에서 외부 업체가 몇 개나 관여하지? 피에르가 계산했죠. 핵심 공정만 해도 10개 업체입니다. 부자재까지 포함하면 수백 개가 넘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십 개의 연결 지점, 20번의 품질 손실 가능성. 그게 우리 시스템이야. 피에르가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죠. 한국은 다르지. 연결 지점이 거의 없어. 모든 게 내부에서 이루어지니까 품질 손실이 최소화되는 거야. 피에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까? 무거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문제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우리 시스템도 장점이 있으니까.
효율성, 비용 절감, 전문성, 다 의미 있는 가치야. 피에르가 물었죠. 하지만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피에르를 바라봤죠. 하지만 결과가 말해주고 있어. 한국이 우리를 앞질렀다는 걸.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피에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죠. 저는 책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의자에 앉았죠. 서류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한국조폐공사의 역사가 적힌 페이지를 찾았죠. 1951년 설립. 역사가 짧았습니다. 유럽 기준으로는 신생 기업이나 다름없었죠. 그런데 이 짧은 역사 동안 한국은 완전히 다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저는 추측해봤습니다. 한국은 후발주자였죠. 유럽처럼 수백 년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기존 시스템을 물려받지 않았죠. 그래서 처음부터 새로 설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달랐습니다. 수백 년의 역사가 있었죠. 기존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걸 바꾸기 어려웠죠. 분업 체계가 이미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전통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전통을 자랑스러워했죠. 수백 년의 역사, 검증된 시스템, 축적된 노하우, 그게 우리의 강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전통이 족쇄가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존 방식에 갇혀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지 못한 건 아닐까요? 한국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프랑스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피에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르노 씨, 보고서에 뭐라고 쓰실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덮었죠.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피에르가 다시 물었죠. 한국을 추천하실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니야. 더 확인해야 할 게 있어. 피에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뭘 더 확인하신다는 겁니까? 데이터도 받고 시스템도 분석했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는 한국을 가리키고 있었죠. 시스템 분석도 한국의 우수성을 설명해 줬습니다. 논리적으로는 결론이 난 거나 다름없었죠. 그런데 저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피에르, 이건 단순한 품질 평가가 아니야. 피에르가 물었죠. 무슨 뜻입니까?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건 파트너 선정이야. 유럽의 화폐를 맡길 파트너를 고르는 거지. 품질만 보고 결정할 수 없어. 신뢰가 필요해. 피에르가 되물었죠. 신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믿을 수 없으면 소용없어. 화폐는 국가의 주권이야. 그걸 외국에 맡기는 건 엄청난 결정이지. 기술력만으로는 부족해. 그 나라를 믿을 수 있느냐? 그게 핵심이야. 피에르가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한국을 믿을 수 없다는 뜻입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죠. 믿을 수 없다는 게 아니야. 아직 모른다는 거야.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너무 없어. 시스템은 봤지만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모르지. 의도를 몰라. 태도를 몰라. 피에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는 뭡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죠. 본부에 보고해야겠어.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정리해서 올릴 거야. 그리고 추가 검토를 요청하겠어. 피에르가 물었죠. 추가 검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유럽 전체 차원에서 논의해야 해. 이건 나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피에르가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벽에 붙은 도식을 다시 바라봤죠. 유럽 시스템과 한국 시스템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의심은 한국에서 시작됐습니다. 한국의 수치가 이상해서 조사를 시작했죠. 그런데 조사를 하다 보니 의심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이 가능한가가 질문이 아니었죠. 우리는 왜 이 방식을 포기했는가? 그게 새로운 질문이 됐습니다. 이건 추월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였습니다. 한국이 특별히 잘한 게 아닐 수도 있죠. 우리가 놓친 게 있었던 겁니다. 효율을 줬다가 통제를 포기했던 겁니다.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피에르에게 말했습니다. 보고서 작성 도와줘. 오늘 밤 안에 끝내야 해. 피에르가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테스트 결과, 시스템 분석, 비교 도식. 모든 자료를 정리했죠. 결론 부분에서 펜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었죠. 한국의 조폐 시스템은 유럽과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 구조적 차이가 품질 차이의 원인으로 추정된다.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객관적인 서술이었습니다. 감정을 배제한 문장이었죠. 하지만 그 문장 뒤에는 무거운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문제는 한국이 아니다. 문제는 우리였다. 차마 그렇게 쓰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속마음이었죠. 보고서를 봉인했습니다. 내일 아침 본부로 보낼 예정이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밤하늘이 어두웠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죠. 그 순간 나는 평가표를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한국을 평가하는 입장이 아니었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입장이 됐습니다. 평가자에서 성찰자로, 의심은 항상 바깥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답은 안에서 나오죠. 한국을 조사하면서 저는 프랑스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유럽을 다시 보게 됐죠. 설명은 끝났습니다. 데이터가 말해줬고 시스템 분석이 확인해줬죠. 이제 남은 건 선택이었습니다. 이 현실을 받아들일 것인가, 외면할 것인가. 그 선택이 다가오고 있었죠. 무거운 밤이었습니다. 긴 하루가 끝났죠.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보고서를 보낸 지 사흘 뒤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긴급 회의를 소집한다고요. 유럽 전역의 조폐 전문가들이 파리에 모인다고 했죠. 회의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출근했습니다. 대회 의실을 점검했죠. 프로젝터, 자료, 좌석 배치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30년 경력 동안 수많은 회의에 참석했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하나둘 사람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측 대표 밀러가 가장 먼저 왔죠. 악수를 나눴습니다. 레오노 보고서 잘 봤어. 흥미로운 내용이더군. 저는 입꼬리를 올렸죠. 직접 보면 더 흥미로울 거야. 영국 측 해밀턴이 도착했습니다. 스위스의 베버, 이탈리아의 로시, 스페인의 가르시아, 유럽 주요국의 조폐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죠. 회의실이 가득 찼습니다. 회의 주재자가 단상에 섰습니다. 본부의 고위 관계자였죠. 여러분, 오늘 긴급 회의를 소집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르노 씨의 보고서 때문입니다. 새로운 파트너 선정에 관한 중요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주재자가 저를 바라봤죠. 르노 씨 발표 부탁드립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단상으로 걸어갔죠.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동아시아 조폐 기술 재평가 보고서.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이번 긴급 심사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테스트 결과 그래프가 나타났죠. 반복 접힘, 습도 저항, 자외선 노출, 마찰 내구성. 4가지 핵심 항목 테스트 결과입니다. 그래프에 세 선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파란색이 유럽, 빨간색이 중국, 초록색이 한국입니다. 회의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죠. 초록색 선이 압도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으니까요. 밀러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이 그래프가 맞는 건가? 한국이 유럽보다 높다고?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죠. 네, 3차례 반복 측정한 결과입니다. 오류 가능성은 배제됐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해밀턴이 팔짱을 꼈죠. 베버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불편한 기류가 퍼지기 시작했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시스템 비교 도식이 나타났죠. 품질 차이의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핵심은 시스템 구조의 차이입니다. 유럽과 한국의 도식을 나란히 보여줬습니다. 유럽은 분업 체계입니다. 원료 조달, 펄프 생산, 종이 제조, 인쇄. 각 단계마다 다른 업체가 담당하죠. 손가락을 한국 도식으로 옮겼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원료부터 최종 인쇄까지 전 공정을 하나의 조직에서 통제합니다. 수직 계열화 구조죠. 이 구조가 품질 차이를 만들어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발표를 마치고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표정들이 좋지 않았죠.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로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 수직 계열화가 더 좋다는 건가? 그건 구시대적 방식 아닌가? 저는 대답했죠. 효율성 측면에서는 분업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품질 통제 측면에서는 수직 계열화가 장점이 있습니다. 결과가 그걸 보여주고 있죠. 로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결과가 보여준다고? 테스트 한두 번으로 결론 내리기엔 이른 거 아닌가? 저는 반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밀러가 먼저 끼어들었죠. 로시 말이 일리가 있어. 테스트 결과만으로 시스템 전체를 평가하기는 어렵지. 저는 밀러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죠. 우리 유럽 시스템은 수백 년간 검증됐어. 그 역사를 무시할 수 없지. 한국은 역사가 얼마나 되나? 70년, 80년.
해밀턴이 동조했습니다. 마야, 전통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다. 테스트 수치가 좋다고 해서 바로 선택할 수는 없어. 회의실 분위기가 흘러가는 방향이 보였습니다. 저는 다시 입을 열었죠. 물론 역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데이터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수치가 명확하게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베버가 손을 들었습니다. 르노, 질문이 있어. 자네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나? 유럽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건가?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모두가 제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베버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재검토라. 그 말은 우리 시스템이 틀렸을 수 있다는 뜻인가? 저는 즉답을 피했죠. 틀렸다기보다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밀러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쳤습니다. 개선의 여지? 르노, 우리가 개선할 게 있다는 건가? 수백 년간 세계 최고를 유지해온 시스템을? 목소리가 높아졌죠. 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데이터가 시사하는 바가 있으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죠. 해밀턴이 끼어들었습니다. 데이터. 수치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신뢰라는 게 있잖아. 우리에게는 수십 년간 함께 일해온 파트너들이 있어. 검증된 관계지. 한국은 뭐가 있나? 저는 대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죠. 해밀턴의 논리에 반박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그의 말에 동조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느새 방어자가 되어 있었죠. 데이터를 발표하러 나왔지만 속으로는 그 데이터가 틀리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유럽이 여전히 최고이기를 원했죠. 프랑스의 전통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러시아가 새로운 화두를 던졌습니다. 중국은 어떤가? 가격 경쟁력이 압도적이라고 들었는데 회의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저는 정신을 가다듬고 대답했습니다. 중국은 가격이 저렴합니다. 유럽 평균의 60% 수준이죠. 하지만 품질 테스트 결과는 유럽보다 낮았습니다. 러시아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품질이야 개선하면 되지. 중요한 건 가격과 물량이야. 실질적인 협상력. 중국은 그 두 가지에서 압도적이지 않나? 밀러가 맞장구 쳤죠. 일리가 있어. 비용 효율성도 중요한 요소야. 품질만 보고 결정할 수는 없지. 가르시아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고려도 있잖아. 중국과의 관계는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단순한 조폐 문제가 아니야. 정치는 기술보다 먼저 온다. 누군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확히 누구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지금 이 회의실에서 그 말이 현실이 되고 있었죠. 저는 반박해야 했습니다. 데이터가 명확하게 한국의 우위를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이미 정해져 있었죠. 그리고 솔직히 저도 그 분위기에 휩쓸리고 싶었습니다. 해밀턴이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한국은 일단 보류하고 기존 유럽 파트너들과 중국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거야. 한국은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붙이면 되지. 밀러가 박수를 쳤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성급하게 결정할 필요 없지.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판단하자. 베버와 로시도 동의했죠. 가르시아까지? 회의실 전체가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주재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르노 씨, 의견이 있습니까?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죠. 저는 대답해야 했습니다. 데이터를 근거로 반박해야 했죠. 객관적인 수치가 한국을 가리키고 있다고, 전통이나 정치가 아니라 사실에 기반해 판단해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스스로도 놀랐죠. 하지만 이미 뱉은 말이었습니다. 회의실의 안도의 한숨이 퍼졌습니다. 밀러가 미소를 지었죠. 역시 르노야. 현명한 판단이야. 주재자가 정리했습니다. 그럼 결론 내리겠습니다. 한국은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판단해 보류. 기존 유럽 파트너들을 우선 검토하고 중국도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고려한다. 다음 단계에서 보자.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죠. 악수를 나누고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밀러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어깨를 두드렸죠. 르노, 걱정했는데 다행이야.
자네까지 한국 편을 들면 어쩌나 싶었거든?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우리가 틀렸을 리 없잖아. 밀러가 웃으며 떠났습니다. 저는 텅 빈 회의실에 혼자 남았죠. 그날 회의실에서는 아무도 숫자를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프가 뭘 보여주든 데이터가 뭘 말하든 아무도 관심이 없었죠. 전통, 신뢰, 역사, 정치. 추상적인 단어들이 구체적인 수치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동조했습니다. 아니, 동조한 정도가 아니었죠. 제가 마지막 방어선이었는데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피에르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르노 씨,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몸을 돌렸죠. 한국은 보류됐어. 피에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보류요? 데이터가 그렇게 명확한데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피에르의 눈을 피했죠. 피에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르노 씨는 반대하셨습니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죠. 아니, 동의했어. 피에르의 눈이 커졌습니다. 동의요? 왜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왜 동의했을까요? 데이터를 직접 분석한 사람이 저였는데, 한국의 우수성을 확인한 사람이 저였는데, 왜 마지막 순간에 입을 다물었을까요? 나는 판단을 미뤘습니다.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무서웠어. 피에르가 되물었죠. 무섭다뇨? 저는 회의실 벽에 기대섰습니다. 30년 동안 믿어온 것들이 있어. 유럽이 최고라고, 프랑스의 전통이 세계 표준이라고. 그런데 그게 틀렸다면 내 경력 전체가 흔들리는 거야. 피에르가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죠. 그리고 솔직히 안도했어. 한국이 보류됐을 때 다른 사람들이 반대해줘서 고마웠어. 내가 나서지 않아도 됐으니까. 쓰디쓴 고백이었습니다. 전문가로서 부끄러운 일이었죠. 데이터를 무시하고 진실을 외면하고 편한 쪽을 선택했습니다. 전통은 언제나 마지막 방패로 사용됩니다. 논리가 무너질 때, 데이터가 불리할 때 우리는 전통을 꺼내들죠. 검증할 필요 없는 권위, 의심할 수 없는 역사, 그 뒤에 숨으면 안전하니까요. 오늘 저도 그랬습니다. 전통이라는 방패 뒤에 숨었죠. 피에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르노 씨, 저는 이해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하면 안 돼.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야. 피에르가 할 말을 잃었죠.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죠. 발걸음이 느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았죠. 서랍을 열었습니다. 한국산 지폐 샘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꺼내서 손에 들었죠. 이 종이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었죠. 하지만 오늘 저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귀를 막았죠. 모두가 안심했지만 나는 불편했습니다. 회의 결과에 동의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찜찜했죠. 내가 뭘 한 건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에 동조했습니다.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가장 비겁한 선택이었죠. 샘플을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문을 닫았죠. 의자에 몸을 깊이 묻었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을 올려다 봤죠. 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우리는 결정을 미뤘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보자고 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미룬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걸요. 한국의 데이터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숫자는 변하지 않죠.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현실이었습니다. 다만 오늘은 아니었죠. 오늘은 도망쳤습니다. 내일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죠. 1층에 내려서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파리의 저녁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회의 장면이 머릿속에서 재생됐죠. 아무도 숫자를 다시 보지 않았던 순간, 전통과 신뢰라는 단어가 데이터를 덮어버린 순간, 그리고 제가 동의했던 순간, 잊히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평생 후회할 것 같았죠. 집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죠. 하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오늘 저는 전문가로서 실격이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하루였죠. 회의가 끝난 뒤로 한 달이 흘렀습니다. 한국 거는 보류된 채 묻혀 있었죠. 아무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일처럼요. 하지만 저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데이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밤마다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반복 접힘 5,000호에, 습도 흡수율 4%, 마찰 손상도 4.7%. 잠들기 전마다 그 숫자들이 천장에 떠다녔죠.
어느 날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르노 씨 현장 실증 테스트가 결정됐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귀에 바짝 붙였죠. 현장 실증이요? 어디서 합니까?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남미입니다. 고산지대, 고습 환경, 강한 자외선. 지폐가 가장 취약한 조건을 갖춘 곳이죠. 실제 환경에서 어떤 지폐가 가장 잘 버티는지 테스트합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현장 실증 테스트. 실험실이 아닌 실제 환경에서 진행하는 테스트였죠. 가장 가혹한 조건에서 지폐의 내구성을 검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테스트 대상은요? 담당자가 대답했죠. 유럽산, 중국산, 그리고 한국산입니다. 한국.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한국산도 포함됩니까? 네. 보류 상태지만 실증 테스트에는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죠.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책상에 팔꿈치를 꿰고 생각에 잠겼죠. 현장 실증 테스트. 실험실 수치가 아니라 실제 환경에서의 결과. 그건 가장 정직한 평가 방식이었습니다. 책상 위에서는 모든 것이 논리적입니다. 전통인이 신뢰니 하는 말들로 데이터를 덮을 수 있죠. 하지만 현장에 가면 다릅니다.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결과만 남죠. 피에르에게 말했습니다. 남미 출장 준비해. 현장 실증 테스트에 참관한다. 피에르가 눈을 크게 떴죠. 직접 가십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직접 봐야 해. 이번엔 내 눈으로 확인하겠어. 2주 뒤 저는 남미에 있었습니다. 볼리비아 고산지대. 해발 4,000m가 넘는 고원이었죠. 공기가 얇았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죠. 자외선이 강렬했습니다. 피부가 따가울 정도였죠. 현지 테스트팀이 저를 맞았습니다. 팀장은 카를로스라는 중년 남자였죠. 악수를 나눴습니다. 르노 씨, 먼 길 오셨습니다. 테스트 준비는 완료됐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죠. 황량한 고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거셌죠.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조건이 가혹하군요. 카를로스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 정도는 약한 편입니다. 우기가 오면 습도가 90%까지 올라가죠. 지폐에게는 지옥 같은 환경입니다. 테스트 시설로 이동했습니다. 임시로 설치된 컨테이너 건물이었죠. 안에 들어서니 새 묶음의 지폐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유럽산, 중국산, 한국산. 카를로스가 설명했습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테스트합니다. 야외 노출 30일, 고습 환경 노출 15일, 반복 사용 시뮬레이션 1만 회. 세 가지 테스트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죠. 저는 지폐들을 바라봤습니다. 아직은 모두 깨끗했죠. 한 달 뒤에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피에르가 물었습니다.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카를로스가 대답했죠. 첫 번째 테스트 결과는 30일 뒤입니다. 전체 결과는 2달 뒤에 나옵니다. 현장은 언제나 변수를 만듭니다. 실험실에서는 예측 가능한 것들이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죠. 그래서 현장 테스트가 중요합니다. 가장 정직한 결과를 보여주니까요. 저는 테스트 시작을 지켜봤습니다. 지폐 묶음들이 야외 테스트대에 설치됐죠. 강렬한 햇빛 아래 놓였습니다. 바람에 흔들렸죠. 이제 자연이 심판관이었습니다.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됐죠. 30일. 긴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업무를 봤습니다. 다른 심사건들을 처리했죠. 하지만 머릿속에는 계속 남미의 고원이 떠올랐습니다. 저 혹독한 환경에서 지폐들이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카를로스에게서 연락이 왔죠. 첫 번째 테스트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진과 데이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첨부 파일을 클릭했죠. 사진이 떴습니다. 세 장의 지폐가 나란히 놓인 사진이었습니다. 30일간 야외에 노출된 결과였죠. 유럽산 지폐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색이 바랬죠. 특히 붉은 계열이 심하게 변색돼 있었습니다. 가장자리가 말려 있었죠. 종이 질감도 달라 보였습니다. 원래의 탄력을 잃은 것 같았죠. 중국산은 더 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누렇게 변했죠. 인쇄 상태도 흐려져 있었습니다. 일부 글자는 거의 안 보일 정도였죠. 종이가 눅눅하게 늘어진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산을 봤습니다. 저는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대었죠.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변색이 거의 없었습니다. 붉은 계열도 파란 계열도 원래 색상을 유지하고 있었죠. 가장자리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종이 상태가 처음과 거의 같아 보였죠. 이건 예상과 다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산도 어느 정도 손상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아무리 실험실 수치가 좋아도 현장은 다르니까요. 변수가 많죠. 예측 불가능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한국산도 그 변수에 영향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죠. 한국산은 버텼습니다. 수치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색상 변화율, 유럽산 23%, 중국산 38%, 한국산 6%, 압도적인 차이였죠. 피에르가 내 어깨 너머로 화면을 봤습니다. 이게 30일 결과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피에르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믿기 어렵네요. 같은 조건인 거 맞습니까? 저는 이메일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카를로스의 설명이 적혀 있었죠. 동일 위치, 동일 기간, 동일 조건, 변수 통제 완료. 마야, 같은 조건이야. 피에르가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이건 설명이 안 되는데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설명이 안 됐죠. 실험실 수치가 좋은 건 이해했습니다. 통제된 환경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죠. 하지만 현장은 달랐습니다. 통제 불가능한 변수들이 난무하는 곳이었죠. 그런 곳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건 한 달 뒤 두 번째 테스트 결과가 왔습니다. 고습 환경 노출 테스트였죠. 상대 습도 90% 이상의 환경에 15일간 노출한 결과였습니다. 사진을 열었습니다. 유럽산은 심하게 손상돼 있었습니다. 종이가 물결치듯 휘어 있었죠. 눅눅함이 사진으로도 느껴졌습니다. 인쇄 상태도 흐려져 있었죠. 중국산은 더 심각했습니다. 종이가 거의 젖은 것처럼 보였죠. 색이 번져 있었습니다. 일부는 곰팡이 흔적까지 보였죠. 한국산을 봤습니다. 또다시 놀랐습니다. 거의 변화가 없었죠. 종이가 약간 부드러워진 느낌은 있었지만 형태는 그대로였습니다. 색상도 유지되고 있었죠. 인쇄 상태도 선명했습니다.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습도 흡수율, 유럽산 19%, 중국산 27%, 한국산 5%, 형태 변형률, 유럽산 15%, 중국산 23%, 한국산 3%,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도 한국이 압도했고 두 번째 테스트도 한국이 압도했죠.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두 번은 우연이 아니죠. 패턴이었습니다. 우연은 끝났습니다. 마지막 테스트 결과가 왔습니다. 반복 사용 시뮬레이션, 1만 회 접힘, 마찰 세탁 테스트를 거친 결과였죠. 사진을 열기 전에 저는 이미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산이 또 이겼을 거라고요. 하지만 직접 확인해야 했죠. 사진을 열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유럽산은 해졌습니다. 가장자리가 닳아 있었죠. 접힌 부분에 균열이 생겨 있었습니다. 중국산은 더 심했죠. 일부는 찢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색이 거의 다 빠져 있었죠. 한국산은 여전했습니다. 1만 회의 혹사를 견뎌낸 종이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죠. 가장자리가 살짝 닳긴 했지만 전체적인 상태는 양호했습니다. 색상도 인쇄도 형태도 유지되고 있었죠. 데이터가 도착했습니다. 최종 보고서였죠. 모든 테스트 결과가 종합돼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죠. 모든 항목에서 한국산이 최상위였습니다. 압도적인 차이로요.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실험실 수치가 좋은 건 조작일 수도 있다고 의심할 수 있었죠. 하지만 현장 테스트는 달랐습니다. 자연이 심판관이었죠. 누구도 자연을 조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피에르가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죠. 기적은 감동이 아니라 반복성으로 증명됩니다. 한 번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기적이 아니죠. 두 번, 세 번, 10번. 같은 결과가 반복될 때 그제야 기적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한국산 집회는 그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실험실에서도 현장에서도 모든 조건에서 같은 결과가 나왔죠. 이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실력이었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본부에 보고해야겠어. 피에르가 물었죠. 뭐라고 보고하실 겁니까? 저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숫자들을 하나하나 훑어봤죠. 사실을 보고하겠어. 현장 테스트 결과 한국산 지폐가 모든 항목에서 최상위 성적을 기록했다고 피에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반발이 있을 겁니다. 지난 회의 기억하시죠? 기억했습니다. 전통, 신뢰, 역사, 온갖 단어들로 데이터를 묻어버렸던 그 회의.
저도 거기에 동조했었죠.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실험실 수치만이 아니었죠. 현장 테스트 결과가 있었습니다. 가장 혹독한 환경에서 가장 정직한 방식으로 얻은 결과였죠. 이걸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반발이 있어도 보고해야 해. 이건 사실이니까. 피에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반론하지 않았죠.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무실을 서성였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변했을 뿐이죠.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실험실에서도 한국산이 우수했고 현장에서도 한국산이 우수했죠. 조건이 바뀌어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건 한국의 품질이 진짜라는 증거였죠. 반면 유럽산은 달랐습니다. 실험실에서는 괜찮았지만 현장에서는 무너졌죠. 통제된 환경에서는 버텼지만 실제 환경에서는 취약했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죠. 나는 그날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다 읽고 나서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죠. 피에르도 저를 내버려 뒀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었을 겁니다. 30년 동안 유럽 시스템을 믿어왔습니다. 최고라고 생각했죠. 전통이 있으니까, 역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최고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사실이 아니었죠. 현장 테스트가 보여줬습니다. 우리의 전통, 우리의 역사, 우리의 시스템. 그게 최고가 아니라는 걸요. 적어도 품질 면에서는요. 말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데이터가 전부 말해주고 있었죠. 제가 덧붙일 말이 없었습니다. 변명도, 해석도, 의견도 필요 없었죠. 숫자가 명확했으니까요. 저는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컴퓨터를 켰죠.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현장 실증 테스트 결과 보고서, 제목을 쓰고 내용을 채워나갔습니다. 객관적인 서술만 했죠. 테스트 조건, 테스트 기간, 테스트 결과, 감정을 배제했습니다. 의견도 넣지 않았죠. 사실만 나열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습니다. 결론 부분이었죠. 잠시 멈췄습니다. 무슨 결론을 써야 할까요? 저는 한 문장을 썼습니다. 현장 실증 테스트 결과, 한국산 지폐가 모든 항목에서 최상위 성적을 기록했다. 재평가가 필요하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쓸 말이 없었죠.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본부로 전송했죠. 전송 완료 메시지가 떴습니다. 피에르가 물었습니다. 보내셨습니까?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대답했죠. 그래. 피에르가 다가왔습니다. 어떤 반응이 올까요? 저는 의자를 돌렸습니다. 피에르를 바라봤죠. 모르겠어. 하지만 이번엔 다를 거야. 피에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지난번엔 실험실 수치만 있었어. 전통인이 실내니 하는 말로 덮을 수 있었지. 하지만 이번엔 달라. 현장 테스트 결과야. 자연이 심판한 결과지. 그걸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거야. 피에르가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을 쭉 폈죠. 오래 앉아 있어서 허리가 뻣뻣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죠. 파리의 저녁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지난 2달간의 일들이 떠올랐죠. 남미의 고원, 혹독한 환경, 그리고 그 환경을 버텨낸 한국산 지폐.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한국은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아니, 대단하다는 표현도 부족했죠. 그들은 조용히 자기 일을 했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죠.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품질을 높였죠. 그리고 결과로 증명했습니다. 반면 우리는 어땠습니까? 전통을 내세웠죠. 역사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품질은 뒤처져 있었죠. 말만 앞섰던 겁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유럽인으로서, 프랑스인으로서, 조폐 전문가로서 여러 가지로 부끄러웠죠.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느꼈습니다. 존경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존경이었죠. 그들이 이룬 것에 대한 경외감이었습니다. 짧은 역사, 적은 자원, 불리한 조건,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죠.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성취였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죠.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진실을 보고했습니다. 사실을 전달했죠. 이제 결정은 본부의 몫이었습니다. 저는 제 역할을 다했죠. 결과가 어떻게 되든 후회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지난 회의에서처럼 비겁하게 동조하지 않았으니까요. 이번에는 진실 편에 섰습니다. 그게 중요했죠.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죠. 드물게 맑은 밤이었습니다. 내일 어떤 반응이 올지 몰랐습니다. 또다시 반발이 있을 수도 있죠. 전통과 신뢰를 들먹이며 결과를 무시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편을 들지 않죠. 가장 정직한 심판이었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가 한국이었죠.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유럽이 현실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외면할 것인가. 그 결정이 곧 내려질 터였죠. 본부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반발 대신 침묵이 돌아왔죠. 현장 테스트 결과가 너무 명확했던 겁니다. 더 이상 전통이나 역사로 덮을 수 없는 수준이었죠. 일주일 뒤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종 선정 회의를 소집합니다. 이번에는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드디어 결정의 순간이 다가온 거죠. 회의 전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후보국 자료가 펼쳐져 있었죠. 유럽 기존 파트너들은 이미 탈락했습니다. 현장 테스트에서 성적이 저조했으니까요. 남은 건 두 나라였습니다. 중국과 한국. 피에르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내일 회의, 긴장되십니까? 저는 커피를 받았죠. 긴장보다는 압박감이 크다고 해야 할까? 피에르가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떤 압박감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이제 선택해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그 무게가 느껴져. 피에르가 자료를 훑어봤습니다. 중국과 한국, 둘 다 장단점이 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품질만 보면 한국이 압도적이야. 문제는 품질만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거지. 피에르가 물었죠. 무슨 뜻입니까? 저는 중국 자료를 집어들었습니다. 중국은 가격이 저렴해. 유럽 평균의 60% 수준이지. 물량도 압도적이고 대규모 주문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어. 피에르가 끄덕였죠. 비용 효율성이 높다는 거군요. 저는 자료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하지만 문제가 있어. 피에르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떤 문제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오버프린팅. 피에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오버프린팅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가로 걸어갔죠.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피에르에게 건넸죠. 이건 기밀 보고서야. 몇 년 전에 작성된 거지. 화폐 위탁 생산의 리스크 분석 보고서야. 피에르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읽기 시작했죠.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화폐를 외국에서 생산하면 리스크가 있어. 가장 큰 리스크가 오버프린팅이야. 피에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버프린팅이 정확히 뭡니까? 저는 대답했죠. 주문량보다 더 많이 찍는 거야. 예를 들어 우리가 1억 장을 주문했는데 1억 1천만 장을 찍는 거지. 남는 1천만 장은 몰래 빼돌리는 거고. 피에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기술적으로는 가능해. 원판이 있으니까. 잉크도 있고 종이도 있지. 더 찍는 건 어렵지 않아? 피에르가 파일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위조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조가 아니야. 진짜 화폐니까. 같은 원판, 같은 재료, 같은 공정으로 만든 진짜 화폐야. 다만 우리가 주문하지 않은 양이 존재하는 거지. 피에르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10장이 더 찍힌다면 그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10장이 아니야. 1000만 장, 억 단위로 생각해야 해. 그 정도가 시장에 풀리면 어떻게 될까? 피에르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죠. 인플레이션. 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야. 시중에 화폐량이 늘어나면 물가가 오르지. 통제되지 않은 화폐가 풀리면 경제가 흔들려. 최악의 경우 화폐 가치가 폭락할 수도 있어. 피에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저는 계속 말했죠. 더 큰 문제가 있어. 주권이야. 피에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권이요?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화폐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야. 국가 주권의 상징이지. 화폐 발행권은 국가의 핵심 권력이야. 그걸 외국에 맡긴다는 건 주권의 일부를 위탁하는 거지. 피에르가 끄덕였죠. 그래서 신뢰가 중요한 거군요. 저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정확해.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믿을 수 없으면 소용없어. 화폐는 숫자가 아니라 믿음이야. 그 나라를 믿을 수 있느냐? 그게 핵심이지. 피에르가 물었습니다. 중국을 믿을 수 없다는 뜻입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죠.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통제할 수 없어. 피에르가 되물었죠. 통제요? 저는 중국 자료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중국은 국가 체제가 달라. 민간 기업이라도 정부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지. 우리가 계약을 맺어도 그 계약이 지켜질 거라는 보장이 없어. 피에르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계약을 안 지킬 수도 있다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죠. 계약 자체는 지킬 거야? 문제는 계약 외적인 부분이야. 데이터 유출, 기술 복제, 정치적 압박, 그런 것들을 통제할 수 없어. 피에르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복잡하네요. 저는 한국 자료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중요해. 피에르가 눈을 크게 떴죠. 한국이요?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은 달라. 민주주의 국가야. 법치가 확립돼 있지. 계약이 지켜질 거라는 신뢰가 있어. 피에르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아시아 국가 아닙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지 않나요?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죠. 리스크가 아예 없는 건 아니야. 북한 문제도 있고. 하지만 중국과는 본질적으로 달라. 한국은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야.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그런 기반이 있지. 피에르가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죠.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 피에르가 물었습니다. 뭡니까? 저는 한국 자료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의도가 보여. 피에르가 고개를 갸웃거렸죠. 의도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수직 계열화를 선택했어. 비효율적인 방식이지. 비용도 더 들어. 그런데 왜 그랬을까? 피에르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대답을 이어갔죠. 품질 통제를 위해서야. 모든 공정을 직접 관리하면 외부 유출 리스크가 줄어들어. 남의 주권을 넘보지 않겠다는 의도가 보이는 거지. 피에르가 이해했다는 듯 끄덕였습니다. 깨끗한 파트너라는 뜻이군요. 저는 자료를 덮었습니다. 정확해. 기술도 좋고 시스템도 좋고 의도도 좋아. 세 가지가 다 갖춰진 곳이 한국이야. 피에르가 물었습니다. 그럼 결론은 나온 거 아닙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논리적으로는 그래. 하지만 이건 논리만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피에르가 되물었죠. 무슨 뜻입니까? 저는 일어섰습니다. 사무실을 서성였죠.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야? 신뢰의 문제지. 유럽이 아시아 국가를 믿을 수 있느냐? 수백 년 동안 우리가 주도해온 분야에서 후발주자를 파트너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게 진짜 질문이야. 피에르가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죠. 내일 회의에서 그 질문에 답해야 해. 데이터로 설득하는 건 쉬워. 하지만 마음을 바꾸는 건 어렵지. 피에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르노 씨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피에르를 바라봤죠. 진실을 말하겠어. 사실을 근거로 추천하겠지. 하지만 최종 결정은 내 몫이 아니야. 회의에서 결정될 거야. 피에르가 끄덕였습니다. 저는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자에 앉았죠.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피에르 먼저 가봐. 난 좀 더 이따 갈게. 피에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피에르가 나간 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했죠. 책상 위 스탠드 불빛만 켜져 있었습니다. 최종 보고서 초안을 꺼냈습니다. 내일 회의에서 발표할 자료였죠. 한 장씩 넘겨봤습니다. 테스트 결과, 시스템 분석, 리스크 평가, 모든 자료가 한국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선택은 명확했죠. 하지만 결론 부분에서 펜이 멈췄습니다. 어떻게 써야 할까요? 한국을 추천한다 라고 쓰면 될까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값싼 기술은 언제든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중국의 가격 경쟁력은 매력적이죠. 하지만 그건 대체 가능한 장점이었습니다. 더 싼 곳이 나타나면 또 바꾸면 되니까요. 주권은 한번 세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화폐 주권이 흔들리면 국가 전체가 흔들리죠. 그건 대체 불가능한 손실이었습니다. 어떤 가격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죠.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결론 부분에 한 문장을 썼죠. 본 심사관은 대한민국을 최종 파트너로 추천한다. 기술적 우수성과 시스템 신뢰성, 그리고 주권 리스크 최소화를 근거로 한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문장을 다시 읽었죠. 틀린 말은 없었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결론이었죠. 하지만 이 한 문장이 갖는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이 문장이 채택되면 유럽 조폐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거죠.
수백 년 동안 유럽이 주도하던 분야에서 아시아 국가가 핵심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작은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서류 가방에 넣었죠. 스탠드를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잠시 앉아 있었죠. 그 순간 나는 한국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위험을 배제했습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이 좋아서가 아니었죠. 한국이 최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선택지들의 리스크가 너무 컸죠. 속어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같았습니다. 한국을 추천하는 거니까요. 이유가 무엇이든 결론은 한국이었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무실을 나섰죠. 복도가 어두웠습니다. 비상등만 켜져 있었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죠.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파리의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내일이면 결정이 내려질 터였습니다. 제 추천이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또다시 묻힐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지난 회의처럼 비겁하게 동조하지 않았으니까요. 진실을 말했습니다. 사실에 근거해 추천했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을 위해 쉬어야 했죠. 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험대에 오른 것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였죠. 유럽이 아시아를 믿을 수 있느냐? 과거를 고집할 것인가? 미래를 받아들일 것인가? 그 선택이 내일 결정될 터였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예상보다 순조로웠죠. 현장 테스트 결과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반론을 제기하던 사람들도 이번에는 입을 다물었죠. 데이터 앞에서 전통이나 역사를 들먹이기 어려웠던 겁니다.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국이 선정됐죠.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공식 보고서가 남아 있었죠. 회의 결과를 문서로 정리해서 본부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게 제 역할이었죠.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았죠. 컴퓨터를 켰습니다. 빈 문서 파일이 화면에 떴죠. 최종 심사 보고서, 제목을 쓰고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죠. 하지만 타이핑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기술 보고서가 아닙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단순한 심사 결과 정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역사가 될 터였죠. 유럽 조폐 역사에서 처음으로 아시아 국가를 핵심 파트너로 인정하는 공식 문서. 그게 제가 지금 쓰려는 것이었습니다. 피에르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아직 안 가셨습니까? 저는 커피를 받았죠. 보고서 써야 해. 피에르가 화면을 힐끗 봤습니다. 제목만 쓰인 빈 문서였죠.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건 내가 직접 써야 해. 피에르가 끄덕였죠. 그리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사무실이 고요했죠. 창밖으로 파리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에펠탑 불빛이 멀리서 반짝였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을 썼죠. 본 보고서는 화폐 생산 파트너 선정을 위한 최종 심사 결과를 정리한다. 객관적인 문장이었습니다. 감정을 배제한 서술이었죠. 계속 써내려갔습니다. 심사 배경, 심사 과정, 테스트 방법, 사실만 나열했죠. 중간 부분까지는 수월했습니다. 데이터를 정리하고 수치를 기록하고 결과를 서술하면 됐죠.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결론이었습니다. 결론 부분에 도달했을 때 손이 멈췄죠. 커서가 깜빡거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봤죠. 어떻게 써야 할까요? 한국이 우수하다라고 쓸까요? 하지만 그건 평가였죠.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간 표현이었습니다. 한국이 최고다라고 쓸까요? 그건 더 강한 표현이었죠. 감정이 담긴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시도를 했습니다. 심사 결과, 한국은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쓰고 나서 다시 읽었죠. 뭔가 불편했습니다. 우수한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죠. 그건 제 판단이었습니다. 객관적 서술이 아니었죠. 삭제했습니다. 다시 썼죠. 심사 결과, 한국은 경쟁력 있는 파트너로 평가됐다. 또 읽었습니다. 역시 불편했죠. 경쟁력 있는도 주관적 표현이었습니다. 평가됐다는 것도 마찬가지였죠. 이 표현은 너무 강합니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죠.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30년 동안 수많은 보고서를 썼는데 이번은 유독 힘들었습니다.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 보고서가 갖는 무게 때문이었죠. 보고서는 언제나 사람보다 오래 남습니다. 제가 쓰는 이 문장은 제가 죽은 뒤에도 기록으로 남을 겁니다.
유럽 조폐 역사의 일부가 되겠죠. 후대 사람들이 이 문서를 읽을 겁니다. 그때 제 문장이 어떻게 평가될까요? 신중해야 했습니다. 한 단어, 한 문장이 중요했죠. 두 번째 시도를 했습니다. 한국의 조폐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쓰고 나서 고개를 저었죠. 세계 최고라는 표현은 과장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주장이었죠. 삭제했습니다. 세 번째 시도. 한국은 유럽을 능가하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역시 삭제했죠. 능가한다는 표현은 비교 우위를 전제로 합니다. 유럽의 패배를 명시하는 문장이었죠. 사실일 수 있지만 공식 문서에 쓰기에는 부적절했습니다. 형용사는 필요 없습니다. 그 생각이 떠올랐죠. 우수하다, 최고다, 능가한다. 전부 형용사적 표현이었습니다. 판단이 들어간 단어들이었죠. 그런 단어 없이 쓸 수는 없을까요? 네 번째 시도를 했습니다. 테스트 결과. 한국산 지폐는 모든 항목에서 최상위 수치를 기록했다. 읽어봤습니다. 나쁘지 않았죠. 사실만 서술한 문장이었습니다. 판단이 들어가지 않았죠. 하지만 뭔가 부족했습니다. 이 문장만으로는 한국 선정의 의미가 전달되지 않았죠.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의자의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 봤죠. 사실만 쓰자. 그 원칙을 되새겼습니다. 칭찬하지 말자. 평가하지 말자. 판단하지 말자. 오직 사실만 쓰자. 그게 가장 정직한 방식이었죠. 다시 키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쓰기로 했죠. 결론 부분을 비우고 중간 서술부터 다듬었습니다. 불필요한 형용사를 전부 삭제했죠. 뛰어난, 탁월한, 인상적인 같은 단어들을 지웠습니다. 오직 수치와 사실만 남겼죠. 2시간이 지났습니다. 보고서 본문이 완성됐죠. 남은 건 결론뿐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죠. 본 심사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 조폐공사를 최종 파트너로 선정한다. 첫 문장이었습니다. 사실 서술이었죠. 판단이 아니라 결정의 기록이었습니다. 다음 문장을 썼습니다. 선정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품질 테스트에서 최상위 수치 기록. 둘째, 현장 실증 테스트에서 동일한 결과 확인. 셋째, 수직 계열화 시스템을 통한 품질 통제 능력 검증. 객관적인 나열이었습니다. 근거를 제시하는 방식이었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남았습니다. 결론을 마무리하는 문장이었죠. 이 보고서의 핵심이 될 문장이었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커서가 깜빡였죠. 어떻게 써야 할까요? 한국을 칭찬하는 문장을 쓸까요? 아니었습니다. 칭찬은 제 역할이 아니었죠. 유럽의 패배를 인정하는 문장을 쓸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패배라는 프레임은 적절하지 않았죠. 저는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제가 써야 할 건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관찰이었죠. 30년 동안 이 분야를 지켜본 전문가로서의 관찰. 그걸 기록하면 됐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단기간에 구축된 것이 아니다. 유럽과 다른 방식으로 다른 경로를 통해 완성된 체계다. 쓰고 나서 읽었습니다. 몇 번을 다시 읽었죠. 나쁘지 않았습니다. 칭찬이 아니었죠. 비교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사실을 서술한 문장이었죠. 한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설명하는 문장이었습니다. 나는 칭찬을 쓰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적었을 뿐이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문장은 제 감정이 아니었죠. 제 판단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관찰의 기록이었죠.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프린터로 출력했죠. 따뜻한 종이가 나왔습니다. 손에 들었죠.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오탈자가 없는지 확인했죠. 표현이 적절한지 점검했습니다. 문제가 없었죠.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습니다. 서명란이 비어 있었죠.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서명란 위에 펜촉을 가져갔죠. 손이 멈췄습니다. 이상했습니다. 30년 동안 수백 건의 보고서에 서명해왔죠. 한 번도 망설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손이 움직이지 않았죠. 이 서명의 무게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이 아니었죠. 이 서명은 프랑스의 판단이었습니다. 유럽의 결정이었죠. 개인 장 바티스트 르노가 아니라 프랑스 조폐국을 대표하는 최종 심사관의 서명이었습니다. 이 문장은 프랑스보다 오래 갈 것입니다. 그 생각이 스쳤죠. 제가 죽고 제 동료들이 죽고 이 시대가 지나도 이 보고서는 남을 겁니다. 기록 보관소 어딘가에 보관되겠죠. 후대 연구자들이 꺼내볼 겁니다. 그때 이 서명이 어떤 의미로 읽힐까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죠. 30년 경력을 돌아봤습니다. 처음 조폐국에 입사했을 때가 떠올랐죠. 젊고 패기 넘치던 시절이었습니다. 유럽 조폐 기술의 우수성을 믿어 의심치 않았죠. 우리가 최고라고, 앞으로도 최고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죠. 세상이 변했고, 기술이 변했고, 저도 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보고서 앞에 앉아 있었죠. 유럽이 최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보고서.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우리를 앞질렀다는 걸 기록하는 문서. 그 문서에 제 이름을 올려야 했습니다. 쓰라린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죠.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느꼈습니다. 해방감이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 전통이라는 허울 뒤에 숨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진실을 기록할 수 있다는 자유로움. 그런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죠. 눈을 떴습니다. 펜을 다시 집어들었죠. 이제 기록이 됩니다. 천천히 서명을 시작했습니다. 장, 바, 티, 세우, 데우, 해우, 나우. 한 글자씩 또박또박 썼죠.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천천히 서명한 적이 없었죠. 마지막 획을 그었습니다. 펜을 내려놓았죠. 끝났습니다. 보고서를 바라봤습니다. 제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검은 잉크가 흰 종이 위에서 빛났습니다. 그날 나는 한 국가의 전통을 정리했습니다. 유럽 조폐 전통의 우위가 끝났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문서. 그게 이 보고서의 의미였죠. 수백 년 역사의 마침표,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 제 서명이 그 경계선 위에 찍혀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봉인했죠. 내일 아침 본부로 발송될 겁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무실을 둘러봤죠. 텅 빈 책상들, 꺼진 모니터들, 어둠 속에 잠든 서류 캐비닛들. 30년 동안 일해온 공간이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문을 닫았죠. 복도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생각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는 않겠죠. 반발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제 역할을 다했죠.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타고 내려갔죠. 1층에서 내렸습니다. 건물을 나섰죠. 파리의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상쾌했죠.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걸으면서 다시 그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단기간에 구축된 것이 아니다. 유럽과 다른 방식으로, 다른 경로를 통해 완성된 체계다. 좋은 문장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한 문장이었죠. 칭찬도 비난도 아닌 순수한 관찰의 기록이었습니다. 한국은 유럽을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만의 길을 갔죠. 분업 대신 통합을 선택했고, 효율 대신 통제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결과로 증명됐죠. 우리는 수백 년 동안 한 가지 방식만 고집했습니다. 그게 최선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한국은 다른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다른 길도 있다는 걸 증명했죠. 그게 이 보고서가 기록한 내용이었습니다. 패배의 기록이 아니었죠. 가능성의 기록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선언이었죠. 집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죠. 거실 불을 켰습니다. 소파에 앉았죠. 와인 한 잔을 따랐습니다. 홀짝거리며 생각에 잠겼죠. 내일부터 새로운 국면이 시작될 겁니다. 한국과의 실무 협의가 진행되겠죠. 계약 조건을 조율하고 일정을 잡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겁니다. 바쁜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오늘 밤은 쉬고 싶었습니다. 오랜 여정이 끝난 기분이었죠. 처음 한국 데이터를 봤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 이상한 숫자들, 말이 안 되는 수치들, 의심하고 재검증하고 부정하려 했죠.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죠. 현장 테스트는 더욱 명확했습니다. 결국 저는 받아들여야 했죠. 길고 긴 여정이었습니다. 의심에서 인정까지, 부정에서 수용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었죠. 하지만 끝났습니다. 보고서는 완성됐고 서명은 끝났죠. 이제 기록으로 남을 겁니다. 영원히.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일어섰죠. 침실로 향했습니다. 내일을 위해 쉬어야 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기다리고 있었죠. 불을 끄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는 역사를 썼습니다. 거창한 표현이지만 사실이었죠. 이 보고서는 유럽 조폐 역사의 전환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전환점에 제 이름이 새겨져 있죠.
자랑스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도 없었죠. 저는 진실을 기록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 누웠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새로운 시대의 첫날이 되겠죠.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채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보고서가 본부에 접수된 뒤 생각보다 빠르게 일이 진행됐습니다. 일주일 만에 한국조폐공사와 첫 번째 실무회의가 열렸죠. 화상회의였습니다. 서울과 파리를 연결하는 화면에 한국 측 담당자들이 나타났죠. 그들은 차분했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죠.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질문에 답하고 요청사항을 정리하고 다음 단계를 제안했죠. 프로페셔널했습니다. 그게 첫인상이었죠. 한 달 뒤 공식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유럽 조폐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 국가와 핵심 파트너십을 맺는 순간이었죠. 조용한 서명식이었습니다. 언론에 크게 보도되지 않았죠. 하지만 업계에서는 충격파가 퍼졌습니다. 프랑스가 인정했다. 그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중앙은행들 사이에서, 조폐기관들 사이에서 비공식 채널을 통해 소식이 퍼졌습니다. 제 보고서가 회람되기 시작했죠. 공식 배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복사본을 만들었고 그게 손에서 손으로 전달된 겁니다. 피에르가 어느 날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르노 씨 보고서가 남미까지 퍼졌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죠. 남미? 피에르가 자료를 건넸습니다. 브라질 중앙은행에서 비공식 문의가 왔습니다. 한국조폐공사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더군요. 생각보다 빠릅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죠. 제 보고서 하나가 이렇게 빨리 퍼질 줄은 몰랐습니다. 2달 뒤 첫 번째 연쇄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페루가 한국과 계약을 체결했죠. 지폐 생산 위탁 계약이었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칠레가 뒤따랐죠. 콜롬비아도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남미 국가들이 줄줄이 한국을 선택하고 있었죠. 저는 그 흐름을 지켜봤습니다. 신기한 광경이었죠.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한국은 무명이었습니다. 심사 목록 맨 하단에 있던 이름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가장 뜨거운 이름이 됐습니다. 피에르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퍼지는 걸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신뢰는 전염되니까. 피에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전염이요? 저는 설명했죠. 누군가 먼저 믿으면 다른 사람도 믿기 쉬워져. 프랑스가 인정했다는 게 신호가 된 거야. 프랑스가 믿으니까 다른 나라들도 믿을 수 있게 된 거지. 피에르가 이해했다는 듯 끄덕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죠. 특히 조폐 분야는 신뢰가 전부야. 화폐를 맡긴다는 건 주권을 맡기는 거니까. 아무나 믿을 수 없지. 검증된 곳만 믿을 수 있어. 프랑스의 인정이 그 검증 역할을 한 거야. 그 뒤로 흐름은 더 빨라졌습니다. 중동에서 소식이 왔죠.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과 접촉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도 마찬가지였죠. 아프리카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나이지리아, 케냐,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러 나라에서 한국에 문의를 보내고 있었죠. 세계는 결국 믿을 곳을 찾습니다. 그 생각이 떠올랐죠. 모든 나라가 원하는 건 같았습니다. 믿을 수 있는 파트너. 기술도 중요하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신뢰였죠. 맡겨도 괜찮은 곳. 배신하지 않을 곳. 그런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 조건을 충족했죠. 반년이 지났습니다. 한국의 영역이 확장되기 시작했죠. 화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권 생산 계약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피에르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르노 씨, 이거 보셨습니까? 서류를 받았죠. 인도네시아 여권 생산 계약 소식이었습니다. 한국조폐공사가 수주했죠. 저는 서류를 읽었습니다. 놀라운 내용이었죠. 화폐에서 여권으로. 영역이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피에르가 말했죠. 여권도 맡기는군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당연하지. 여권도 보안 문서니까. 화폐를 잘 만드는 곳이면 여권도 잘 만들 수 있어. 핵심 기술이 같거든. 피에르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더 확장될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죠.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여권 다음은 신분증이야. 신분증 다음은 보안카드. 그 다음은 디지털 인증서. 종이에서 시작해서 디지털까지 갈 거야. 피에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렇게까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한국은 단순히 종이를 잘 만드는 게 아니야. 보안을 통제하는 능력이 있어. 그 능력은 종이든 디지털이든 적용 가능하지. 이건 화폐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깨달음이 왔죠.
처음에는 단순히 지폐 품질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종이, 좋은 잉크, 좋은 인쇄, 그런 기술적인 문제라고 봤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더 큰 그림이 있었죠. 한국은 보안 문서 전체를 장악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자기 일을 잘 했을 뿐이죠. 하지만 그 결과로 세계가 한국을 선택하기 시작한 겁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한국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죠. 저는 업계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한국조폐공사의 해외 수주 현황이 정리돼 있었죠. 숫자가 놀라웠습니다. 전년 대비 300% 성장, 계약 국가 수 40개국 돌파, 화폐, 여권, 신분증, 보안카드까지 영역 확장. 피에르가 물었습니다. 대단하네요. 이렇게까지 성장할 줄 몰랐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죠. 나도 몰랐어. 솔직히 피에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르노 씨도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죠. 처음 한국 데이터를 봤을 때 품질이 좋다는 건 알았어. 하지만 이렇게 빨리, 이렇게 넓게 확장될 줄은 몰랐지. 피에르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계속 생각해온 문제였죠. 기술은 따라잡을 수 있어.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 누구나 좋은 기술을 가질 수 있지. 하지만 태도는 따라잡기 어려워. 피에르가 고개를 갸웃거렸죠. 태도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한 번도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어. 우리가 최고라고 떠들지 않았지. 그냥 묵묵히 일했어. 결과로 보여주었지. 그 태도가 신뢰를 만든 거야. 피에르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죠. 유럽은 달랐어. 우리는 늘 자랑했지. 전통이 있다, 역사가 있다, 최고다. 말로 먼저 앞섰어. 하지만 결과가 따라오지 못했지. 그게 차이야. 그래서 더 많은 나라가 맡겼습니다. 한국은 말 대신 결과로 증명했죠.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죠. 그저 맡은 일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그게 신뢰가 됐죠. 신뢰가 계약이 됐고 계약이 실적이 됐습니다. 세계 지도를 떠올렸습니다. 한국과 계약한 나라들을 표시하면 점점 많은 지역이 색칠될 겁니다. 남미,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도 일부 포함됐죠. 세계 곳곳에서 한국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역할을 바꿨습니다. 예전에 한국은 따라오는 나라였죠. 선진국 기술을 배우고 모방하고 따라가는 나라. 그게 세계가 한국을 보는 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한국은 맡길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선진국들이 찾아와서 맡기는 나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그게 새로운 한국의 정의였죠. 싼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가격은 결코 저렴하지 않았죠. 중국보다 비쌌습니다. 일부 유럽 업체보다도 비쌌죠. 빠른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납기는 여유 있게 잡혔죠. 촉박한 일정을 무리하게 맞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비싸도 느려도 한국을 선택했죠. 왜였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믿을 수 있으니까요. 어느 날 저는 창가에 서서 파리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건물들을 비추고 있었죠.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죠. 저의 역할이 바뀌었다는 걸요. 예전에 저는 심사관이었습니다. 평가하고 판단하고 통과시키거나 탈락시키는 사람이었죠. 권력이 있었습니다. 제 결정이 누군가의 운명을 바꿨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건이 끝난 뒤 저는 더 이상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죠. 다른 심사관들이 그 일을 맡았습니다. 저는 한 발 물러났죠. 나는 이제 기록자입니다. 스스로에게 말했죠. 심사관이 아니라 기록자,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찰하는 사람, 변화를 목격하고 기록하는 사람. 그게 새로운 저의 역할이었습니다. 어울리는 역할이라고 생각했죠. 30년 동안 이 분야에 있었습니다. 변화를 지켜봤죠. 유럽의 전성기도 봤고 쇠퇴의 시작도 봤습니다. 한국의 부상도 목격했죠. 이 모든 걸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피에르가 물었습니다. 르노 씨,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돌아섰죠. 회고록을 쓸까 생각 중이야. 피에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회고록이요? 저는 미소 지었죠. 30년 경력이잖아. 기록으로 남길 게 많아. 특히 이번 한국 거는 꼭 써야 할 것 같아. 피에르가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읽어보고 싶네요. 저는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랍을 열었죠. 한국산 지폐 샘플이 아직 있었습니다. 처음 받았을 때 그대로였죠. 꺼내서 손에 들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모든 걸 바꿨죠. 제 생각을, 제 판단을, 제 경력을,
그리고 유럽 조폐 역사까지 바꿨습니다. 작은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담고 있는 의미는 거대했죠. 저는 샘플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에 잠겼죠. 나는 오랫동안 돈을 만들어 온 나라에서 왔습니다. 프랑스는 수백 년 동안 화폐를 만들었죠. 유럽은 그보다 더 오래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전통 속에서 자랐고 그 전통을 자랑스럽게 여겼죠. 그래서 저는 기술보다 태도를 먼저 봅니다. 기술은 시간이 지나면 바뀌죠.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오래된 기술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태도는 쉽게 바뀌지 않죠. 일하는 방식, 품질에 대한 집착, 신뢰에 대한 헌신. 그런 것들은 오래 갑니다. 한국은 가장 빠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더 빨랐죠. 가격도 더 저렴했습니다. 납기도 더 짧았죠. 한국은 가장 오래된 나라 역시 아니었습니다. 유럽이 훨씬 오래됐죠. 수백 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전통이 있었죠. 하지만 한국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번 맡은 것을 끝까지 통제했습니다. 원료부터 최종 제품까지 모든 공정을 직접 관리했죠. 외부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변수를 최소화했죠. 그리고 남의 주권을 넘보지 않았습니다. 계약대로 만들었죠. 더 찍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를 유출하지 않았죠. 정치적 압박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깨끗했죠. 그래서 세계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기술 때문만이 아니었죠.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믿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찬사가 아닙니다. 저는 한국을 좋아하게 된 사람이 아니었죠. 한국을 부정할 수 없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데이터가 증명했고, 현장이 확인했고, 시장이 선택했죠. 저는 그걸 지켜봤을 뿐입니다. 내가 기록으로 남긴 사실입니다. 그게 제 보고서의 가치였죠. 감정이 아니라 사실, 판단이 아니라 관찰, 칭찬이 아니라 기록. 그렇게 써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쓸 겁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노을빛이 들어왔죠. 붉은 빛이 책상 위를 물들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코트를 집었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긴 여정이었죠. 처음 한국 데이터를 보고 의심했던 날부터 오늘까지 부정하고 검증하고 인정하고 기록하고 길고 긴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끝났죠. 아니,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국과 유럽의 관계는 이제 막 시작됐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더 좋아질 수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건 제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기록자니까요. 지켜보고 관찰하고 기록하면 됩니다. 그게 제가 할 일이죠. 건물을 나섰습니다. 파리의 저녁 공기가 상쾌했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시가 밤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죠. 걸으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돈을 찍지 않았습니다. 신뢰를 만들었죠. 종이에 잉크를 입힌 게 아니라 세계의 믿음을 얻었습니다. 그게 진짜 성취였죠. 저는 그 성취를 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고 나중에는 인정했죠. 그리고 지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이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제가 죽은 뒤에도, 이 시대가 지난 뒤에도 누군가 이 기록을 읽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의 신뢰를 얻었는지, 유럽이라는 전통 강자가 어떻게 현실을 받아들였는지 그 모든 과정이 기록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죠.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저는 그 시대의 증인이었죠. 영광스러운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자리였죠. 장 바티스트 르노, 프랑스 조폐국 30년 경력의 심사관, 그리고 이제는 기록자.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